안녕하세요. 저는 신혼 6개월 차에 이혼녀로 돌아온 싱글입니다. 저는 싱글의 삶이 이렇게 반갑고 소중한 순간인 줄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인생의 매듭을 잘 묶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안 하면 사회적으로 도태가 된다는 선입견이 있었고, 남녀가 유별난 세상인데 결혼 못하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든 확신해선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참 많이 자만을 했었다고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 그거 꼭 필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내게 필요하다면 습득해도 될 문화 정도인 게 결혼이 아닌가, 이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일단 결혼을 통해서 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인생에서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제 이름 석자를 더 뜻깊게 남기고 100세 인생 마무리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인생이 얼마나 긴데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변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남편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런 나쁜 놈은 함부로 방생하면 안 되는 건데,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비록 몽타주를 설명해드리진 못하나 이런 썩을 놈도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몸살이시길 바랍니다. 제게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목표만 꾸준히 바라보며 달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난하다는 말 그대로 태초부터 형편이 좋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일단 남편은 고아입니다. 어릴 적 일찍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남들은 캠퍼스 생활 누리려고 설레하며 성인이 되길 기다릴 때, 남편은 조금 다른 의미로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부모님 없이 홀로 서기를 빨리 시작했던 남편은 일단 돈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눈칫밥 먹으며 지냈던 친척 집을 나와 독립을 했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가난한 형편이었다고 해서 돈 하나만 보고 달렸던 건 또 아니었어요. 돈을 벌더라도 자기 미래를 길게 책임질 수 있는 수익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참 철든 생각을 했던 남편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면 도서관에 가서 진로에 대한 공부와 자격증 준비를 병행하면서 미래를 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건설회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 졸업 후 취업해 갓 신인이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인맥을 통해 면접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입사해 이미 팀장 자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은 어렸는데도 능력이 대단해서 남편에게 보이는 후광에 빠져든 여사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져서 여자들의 눈길을 끄는 타입이었고, 일 외에는 사사로운 것에 관심이 없어서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눈길을 준 여자들 중 하나가 저이기도 했고요. 듣자 하니 남편은 이미 20대인 나이에 자기 앞으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고 전셋집을 세주고 있기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결혼 나이가 꽉 찬 여자들 눈에 남편은 그야말로 1등 신랑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로지 남편 힘으로만 일궈냈다기에 부모님 지원만 받고서 편하게 길을 걸어온 제 입장에서도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아빠가 이제 좀 이름나기 시작한 탁주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제가 기억 못하는 어린 시절만 형편이 어려웠을 뿐, 초등학교 때부터는 부모님께 물심양면 지원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아빠가 탁주 회사 들어와서 일 배우고 회사 물려받아 보라 했지만 저는 도통 그곳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건설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아빠도 저의 길을 응원해줬어요. 제가 다니던 건설회사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닙니다. 한 부서에 사원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제가 있는 곳에는 팀장인 남편 밑으로 사원이 4명 정도 있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회식하면서 가볍게 술자리도 하다 보니 대충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여건인지 서로 아는 정도로 친했어요.
제가 입사했을 당시는 회사가 좀 바빠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좀 늦게 했었는데 제 부서에는 저만 신입이었던지라 늦게 환영회를 하는 만큼 제 얘기가 주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옆에 앉은 동료가 저더러 회사 대표 딸이라는 걸 밝히면서 부잣집 아가씨라며 놀리더라고요. 만약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남편의 눈에 안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씩 해요. 그 부잣집 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남편이 사적인 대화를 많이 걸어왔었거든요. 다들 대놓고 저희 집안 사정을 궁금해하고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영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던 신입사원의 노력이었던 거죠. 어쨌든 제 집안의 배경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밝혔는데요. 그날 이후부터 원래 사원들은 사적으로 각별히 챙기는 편은 아니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사원들 챙기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한테도 커피며 간식이며 사주면서 어떤 날은 심심한데 저녁 먹고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시고 되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던지 저에게 친절과 관심을 줬습니다. 저보다 1살 어렸음에도 저는 남편을 저보다 연상처럼 느꼈고 그의 듬직하고 너른 배려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주는 호의를 저 혼자 착각하는 감정이라 생각했지만 한 1년이 지나니까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해줬고 저희는 그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면서 느낀 건데 남편은 참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초반에만 바깥을 나돌았지 남편이랑 거의 집 데이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건 제가 배려할 수 있었던 일이라 무난히 넘어가긴 했어요. 다 큰 성인인데 바깥놀이 안 간다고 칭얼거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할 때는 그런 팍팍한 경제관념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미래를 생각해서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자는 남편의 제안에 들떠있던 제 기분이 찬물을 뒤집어 쓴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을 결혼식이라서 이왕 하는 거면 화려하게 하고 싶었던 저는 남편의 제안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하지만 더 좋은 집, 더 좋은 혼수 등을 생각하면 굳이 스쳐 지나갈 결혼식 정도야 소박하게 해도 되겠다 그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의견에 동의하여 스몰 웨딩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즐거울 줄 알았던 저의 신혼생활은 시작부터 덜컹거렸어요. 그 첫 번째 문턱이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발생했는데 남편이 구했다는 신혼집이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남편이 전셋집으로 세를 주고 있던 주택이었어요. 그 주택은 신축도 아니었고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단가가 그리 센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를 주고 있다고 할 때나 이 전셋집이 돈으로 보였지 이게 제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구닥다리로밖에 느껴지지 않은 수준의 매물이었어요. 남편은 이전부터 이미 신혼집을 혼자 구해놨다며 제게 서프라이즈로 알려주겠다고 계속 신경 끄게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판을 벌린 남편에게 서운함이 급격하게 몰려왔어요. 이럴 거였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돈 보태서 더 괜찮은 곳으로 갔으면 됐잖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 주위에 마트 한번 가려고 해도 차로 10분을 나가야 되는데.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으면 그게 집인 거지. 고작 구조물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같이 사는 공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자기 가만 보면 나보다 1년 더 살았으면서 은근 어린 생각한다니까. 이게 왜 어린 생각이야. 우리가 없는 살림도 아닌데 왜 이런 총구석에 와서 시작을 해야 돼? 직장이랑 거리도 1시간은 더 걸리잖아. 차 기름값이 더 나오겠어. 우리 둘 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불편해서 매번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오늘따라 더 애처럼 구네.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지. 애 낳으면 그때 아파트 가도 늦지 않잖아. 원래 젊을 땐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거 몰라? 젊을 때 아끼고 고생해야 나이 들어서 편하고 좋은 데 사는 거라고. 천하태평한 남편에게 답답함을 느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냈던 날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따뜻한 신혼을 꾸리길 기대했던 제 기분은 완전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변두리 주택에서 장 보려면 겨우 슈퍼밖에 못 가는 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살아서 그런 깡촌 주택이 더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가 걱정할까봐 종종 잘 살고 있다고 연락은 해줬고, 또 남편이 제게 잘해줬기에 시간 지날수록 화는 풀렸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집이 아니었다는 게 아직도 제 뒷골을 당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남편의 친구가 집들이 겸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부터 씨가 뿌려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친구 또한 남편과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보냈던 추억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술상 옆에서 과거 얘기를 하며 술 한 잔씩 기울이는 둘의 대화를 잠자코 듣기만 했었는데요. 남편 친구가 원래 반지하에 살다가 23평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인생 역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랑할 만한 일이니까 남편 친구가 내내 그 얘기를 해도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깨 펴며 남편 앞에서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마음 놓고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웃더라도 표정에서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친구의 성공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편도 가난을 극복했고 작은 상가 건물도 갖고 있고 전세도 주고 있던 여건이라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남편 입장에선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나름 자수성가한 것에 비해 씀씀이는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고생한 만큼 스스로 보상을 마련한 친구와 달리 여전히 집 하나 사는 것에도 과감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 남편의 속사정이 안쓰러웠고 철없이 집투정 부렸던 제 자신을 반성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좀 기분 상할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남편 친구가 남편한테 수상쩍게 속닥거리더라고요. 한두 번은 모른 채 해줬지만 제가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입을 싹 다무는 걸 보곤 나중에는 치사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뭔데 그렇게 둘만 재밌는 얘기하냐고 나도 말해주라고 살갑게 굴었더니 남편 친구가 껄껄 웃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술만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친구의 주둥이는 술이 들어간 탓에 쉽게 열렸어요. 재수씨, 좀 사는 집 딸이라면서요? 이 자식한테 제일 큰 복이 재수씨 같은데 이 자식이 워낙 우직하잖아요. 돈 많은 와이프 덕을 못 누리는 것 같아서 불쌍해가지고 마누라 덕 좀 보라고 꼬시는 중이었어요. 친구분이 하는 말이 제게 무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남편의 기분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세상에 돈 아끼면서 자존심 세우는 남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라면 한 번쯤은 돈을 팍팍 쓰면서 남들에게 동경 어린 눈빛도 받고 싶고 대단한 대우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자보다 그것도 자기 와이프 집안 재력 때문에 남자가 기죽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집안 부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도 남편이 와이프 하나는 자기 능력이 좋아 잘 만났다고 생각하길 바래서 저는 더 능글능글하게 굴었어요. 그래, 돈 많은 처가 덕 좀 보던가. 자기 능력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와이프를 얻은 거야. 나도 내 수준에 맞는 남편 잘 얻은 거고. 내가 자기 덕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내 덕 좀 욕심내고 그래라. 사람이 어떻게 매일 성실하고 알뜰하게만 살겠어. 친구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술 기운을 빌어 더 넉살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분명 재수씨가 덕보라고 그랬어요. 고바 자식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라니까. 돈 버는 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가 어릴 땐 너무 무식했어. 역시 돈도 방법을 알아야 부자가 되는 거야. 재수씨가 허락해줬잖아. 친구는 침까지 튀기며 흥분해서는 손뼉을 쳐댔습니다. 대체 남편한테 뭘 시켰길래 저렇게 좋아서 날뛰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는 마치 제게 허락받았다는 걸 단단히 확인하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혹시 내 가방 봤어? 얼마 맨 적도 없는데 오늘 들고 가려니까 없네? 분명 드레스룸에 둔 것 같은데 가방에 발이 달렸나? 귀신이 곡할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게 이상했단 말이죠. 브랜드 가방 하나가 없어지는 걸 시작으로 며칠 간격으로 띄어서 립스틱이며 액세서리며 옷이며 자꾸 제가 잘 안 쓰던 물건들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없어졌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어요. 당시 제가 신혼집 정리를 덜한 상태라 정신이 없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이 일이 좀 더 심각한 것 같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예물 반지까지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도 예물 반지가 없어진 사실에 놀라서 저랑 같이 집을 뒤진 적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 도둑이 드나 봐. 보안이 허술해서 그런가? 도둑이 아니고서야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 그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오버한다.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러다 이게 우리 실수면 경찰들만 고생시키는 거잖아. 누가 들락거리는 흔적이 확실하면 그때 신고하자. 짐 정리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신도 없는 일로 경찰을 부르는 건 매너가 아니라는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일단 저는 그날 뒤로 집 보안 문제에 크게 신경을 썼습니다. 결혼 반지는 우리 관계에 의미 있는 물건인데다가 비싼 거라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꼭 찾아야만 했어요. 반지 때문에 집 정리도 더 빨리 정돈할 수 있었어요. 구석구석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 기념일도 아닌데 남편이 처가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다짜고짜 우리 엄마 생신 아니냐면서 처가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고맙긴 했지만 저희 엄마 생신은 아니었던지라 남편한테 친정 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래도 친정을 가자고 말하는 거 있죠? 친정 가자고 졸랐던 적은 처음이라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보면 장인 장모랑 아주 각별한 사이인 줄 알겠어? 결혼식 때도 낯가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살갑게 군대? 당신 부모님이잖아. 이젠 나한테도 부모님이나 마찬가지고. 두 분 얼굴 뵙고 싶으니까 그러지. 우리 신혼 다녀온 뒤로 한 번도 안 찾아가 봤잖아.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지원을 받고 자란 저를 한 번씩 부럽다고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처가에 자주 가고 싶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어쨌든 제 부모님을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마운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좀 더 마음이 커졌어요. 처가 가자는데 감히 싫다고 할 와이프가 어딨겠습니까? 되레 신이 난 저는 바로 친정에 전화해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친정에 가려고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이래저래 복장도 신경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엄마한테 받은 신발을 신고 가려고 옷장에 넣어놓은 신발 박스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또 없더라고요. 한동안 잊고 있던 도둑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어준 순간이었어요. 저는 등골이 싸한 기운을 느끼며 남편한테 곧장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답변이 날라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물건이 어디에 있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자 물건에 관심도 없고요. 아무래도 친정 다녀오고 나서 진지하게 신고를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한참 도둑 고민으로 심각해 있을 때 남편은 집들이 온 친구랑 뭘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는 건지 누가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 정도로 문자를 계속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연락 가지고 간섭 안 하려고 서로 신경을 끄고 살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친구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수시로 폰을 보고 전화도 자주 하는 걸 보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날은 구두를 온종일 찾았지만 결국 당일까지 찾지 못해서 그냥 다른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갔더니 바쁜 우리 아빠는 집에 없고 엄마만 우리를 반겨주었는데요. 엄마는 결혼 전에도 듬직한 연하 남편을 기특하게 생각했었어요. 나이도 어린데 부모 없이 자수성가했다고 엄청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집에 남동생이 하나 있으니까
마치 둘째 아들 보는 것처럼 남편을 귀하게 대우해줬죠. 평소 알뜰살뜰한 엄마는 남편만 등장하면 돈을 팍팍 질러서 비싼 음식을 많이 대접했어요. 사위가 먼저 살갑게 무꾸러도 사위를 꿀떨어지게 보는 엄마였는데 처가가 보고 싶어서 그냥 왔다는 사위의 태도는 또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눈에 저는 안 보이는지 남편만 챙기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유난스럽긴 했지만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도 내심 뿌듯했고 엄마한테 더 애교를 부렸어요. 한참 분위기 좋게 저녁 식사를 마친 저는 엄마랑 같이 자리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에서 분주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제가 설거지를 다 끝냈는데도 한참이나 안 오는 겁니다. 엄마도 못 봤다고 하길래 제가 나서서 남편을 찾았으나 남편이 아예 집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당황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잠깐 담배 때문에 밑에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런가 싶어서 넘겼는데 담배를 만들어서 피는 건지 몇 분이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그만 시간도 늦었는데 더 늦기 전에 얼른 돌아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한테 바쁜 일 생긴 것 같다면서 말이죠.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저는 엄마한테 홀로 인사를 올리고 남편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트렁크 쪽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냐고 물으면서 다가가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며 트렁크를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너무 수상쩍었어요. 뭔데 그렇게 놀라서 숨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내려왔냐는 말만 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남편의 당황한 얼굴이 자꾸 제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잘 때까지도 저는 트렁크 생각만 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날을 놓치면 영영 트렁크 의문을 해결 볼 수 없을 것 같던 저는 끝내 남편이 잠든 새벽에 몰래 일어나 집 밖을 나갔어요. 남편 차 트렁크를 열고 휴대폰 플래시를 비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저것이 많았는데 주로 공구 상자나 회사에 필요한 짐들이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니었나 싶어 뒤지는 걸 포기하려던 와중에 순간 제 눈을 사로잡은 작은 주머니가 보였어요. 다른 짐들과 어울리지 않게 고급진 것이 붉은색 벨벳 재질로 되어 있어 더 시선이 갔습니다. 그걸 집어서 열어본 순간 저는 그동안 없어졌던 제 물건의 진상을 눈치채게 되었어요. 그 주머니 안에는 황당하게도 제 친정 부모가 예물로 바쳤던 반지 한 쌍과 잃어버렸던 우리 결혼 반지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걸 급급하게 숨기던 남편 행동도 떠올랐고 당황하던 남편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건 즉 남편이 이걸 훔쳤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증거였어요. 도대체 이게 왜 남편 트렁크에서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의 짓이 맞는다면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저는 서둘러 집에 들어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피로한 기색으로 일어났는데 제가 그 사람 눈앞에다가 바로 주머니를 들이밀었어요. 왜 우리 반지랑 부모님 예물 반지가 당신 차에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 주머니를 뺐더라고요. 이걸 왜 당신이 들고 있어? 설마 내 차 뒤진 거야? 왜 남의 차를 함부로 뒤져? 진짜 소름 끼친다. 나 자는 사이에 차키 빼돌려서 차를 열어본 거냐? 당신이 도둑이야? 지금 누가 누구더러 도둑이래? 당신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결혼 반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그럼 이건 뭔데? 왜 거짓말해? 그동안 내 물건 안 보이는 것도 다 당신 짓이었어? 무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생사람 잡지 마. 다짜고짜 새벽에 사람 깨워서 왜 이래?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내 물건 손대지 마라. 아무리 부부라도 선은 지켜야지. 남편은 끝까지 자기 짓을 발뺌했어요. 그런 모습은 제가 의심하고 있는 정황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 억울해 보이는데 그럼 법적으로 논해봐야지.
우리 혼인신고 안에서 부부끼리도 절도죄 성립된다고 하더라. 누가 도둑인지 경찰에 신고해서 따져볼래? 경찰 얘기까지 나오자 당황한 남편은 갑자기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실을 실토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들이 왔던 친구가 문제였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들을 여러 명 갈아치우면서 여자친구 물건을 몰래 훔쳐 중고 사이트에 하나둘씩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인 여자라면 명품 하나쯤은 작게라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그런 짓을 했다네요. 그렇게 도둑질을 해서 번 돈으로 23평 아파트를 구했던 건데 그 친구가 집들이 왔을 때 남편한테 그 사실을 몰래 밝혔던 거였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분명 허락한 거라고 몇 번이나 확인 사살한 이유도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고 도둑질을 똑같이 하는 정신 나간 놈이 어딨어. 당신 거지야?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당연히 범죄라는 거 몰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해? 남이라니 우리가 왜 남이야? 그래, 네 물건 좀 손댔다. 솔직히 네가 잘 안 쓰는 걸로만 골라서 판 거야. 지금 안 쓰는 거면 나중에도 안 쓰는 거잖아. 아끼면 똥 되는 거 묵혀둬서 뭐해. 안 쓰는 거 팔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되면 좋지. 그 반지도 우리를 위해서 쓰려고 했다고. 이번에 신상 게임기 한정판으로 나왔거든? 그거 하나만 사자. 우리 부부는 같이 할 만한 취미가 너무 없어. 이러면 오래 못 간대. 게임기? 이 와중에 게임 소리가 나와? 그리고 우리 결혼 반지가 왜 쓸모없는 거야? 어떻게 그걸로 게임기 사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정신 나간 게 아니고서야 처가까지 가서 도둑질하는 게 말이 돼?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우리가 목돈이 없기래 가난하기래 건물까지 가진 사람이 대체 왜 그랬냐고. 그러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았는데요. 남편이 말하길 건물은 자기 단독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7대3으로 계약이 된 건데 그 와중에 7은 남편의 또 다른 친구 몫이었고 남편은 3의 지분만 갖고 있는 상태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허름한 주택은 남편 개인의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재산과 실제 확인된 남편의 재산이 확연히 다른걸요. 기가 막혀서 왜 그런 사실을 숨겼냐고 따졌더니 그럼 제가 결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였다네요. 그 순간 우라통이 터져서 남편의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박아 버렸습니다. 무슨 그런 철딱선이 없는 변명이 다 있어? 결혼 때문에 재산을 속여? 그래서 지금 내 물건까지 훔쳐서 돈을 벌어들였다는 거냐? 아, 서운하게. 결혼했는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서로 상부상조하는 셈인데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리고 너 돈 많잖아. 굳이 내가 갖다 판 물건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나 좋자고 그랬는 줄 알아? 다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좀 불려보려던 건데 어떻게 외조를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 나야말로 서운하다. 외조? 도둑질이 상부상조라고? 내가 이 집 다 갖다 팔고 내조했다고 하면 너 같으면 이해가 되겠냐? 아무리 돈을 원해도 그렇지.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던가. 어떻게 도둑질을 따라할 수가 있어. 그 친구 짓이 쓰레기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꼭 처먹어봐야 아냐고. 남편은 자기 친구를 무시하지 말라며 제게 누나를 불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자존심에 여자한테 돈 빌리는 짓은 절대 못한다며 저더러 남자 마음도 이해 못해주는 와이프 취급하길래 답답해서 정강이까지 걷어차줬어요. 도둑질하는 친구도 친구지만 그걸 기발하다고 쳤다라는 네가 더 가관이다. 이런 도둑놈 새끼를 자수성가했다고 존경한 내가 등신이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저는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 좀 갖자고 하고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문이 막혔던 게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갈 땐 가더라도 반지는 주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런 거지 새끼가 다 있나 싶어서 발등을 콱 밟아버리고 나와버렸어요. 비명을 지르는 남편을 홀로 두고 바로 친정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친정 부모에게 반지를 돌려주면서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밝혔는데
친정엄마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친정아빠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당장 사위 부르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길래 제가 겨우 진정을 시켰습니다. 제가 남편 꼴을 보기 싫은 것도 있었고 돈에 눈 돌아 있는 남편을 아빠가 잘못 건드렸다가 아빠 명예까지 실추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말려야만 했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찾아왔더라고요. 친정에 찾아와 용서를 막 구하는데 그때 친정 아빠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다행히도 아빠는 사위에게 손찌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을 문전박대하면서 아예 투명인간 취급만 하였어요. 자기한테는 이제 사위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며 살 거라고 남편을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남편에게 선물로 줬던 차까지 뺏어버렸어요. 그날 남편은 친정에 자차 타고 내려왔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매일매일 제게 연락하면서 계속 사죄를 했고 다시는 실수 안 하겠다고 제발 돌아와달라 빌었습니다. 별거 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기에도 남편의 용서는 계속되었어요. 그땐 친정엄마도 그만 사위를 용서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원래 도둑질하던 애가 아니었으니까 진짜 반성하고 잘못을 고쳤을 거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만에 다시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돌아와 준 제게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남편을 냉대하면서 정말 용서한 거 아니니까 앞으로 조심하라고 단호하게 일러주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정말 손버릇을 고친 듯 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원래 도둑질을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 망할 친구 새끼 때문에 저희 남편이 물들었던 거였구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 친구랑 당장 절교하라고까지 간섭을 했는데요. 다행히 남편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바로 수긍하며 제 눈앞에서 그 친구를 수신 차단하는 헌신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제가 알던 근면 성실한 남편으로 돌아와서 저는 점차 안심해 갔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한번 쓰면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 한번 물들었던 손때가 다시 깨끗한 손으로 원상복귀될 수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돈을 아끼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한 번씩 거액의 선물을 사주면서 돈으로 마음 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서 계속 선물을 사주는 거냐고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에이, 우리가 없어서 돈을 못 썼나? 있는데 아끼느라 못 썼던 거지. 나 앞으로 당신한테는 돈 안 아끼려고. 마누라도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 제대로 혼나서 정말 깨달았잖아. 당시엔 남편이 정말로 저랑 이혼할까봐 겁이 나서 제게 더 잘해주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곧 그 뜻이 아니라는 건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이상 들통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성의 표시에 고마워서 저도 남편 생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고가의 시계를 선물해 주려고 구매했는데 남편이 씻는 동안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때 가까이 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윙윙 울리더라고요. 남편 베개 밑에 시계 상자를 숨기려다가 은연중에 남편에게 온 문자를 봤는데요. 무슨 애누리랑 배송 관련된 메신저 몇 개가 나열되어 있었고 또 그 위로는 의문의 여자들 문자까지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 자세히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미리 보기로 떠있는 문구들만 자세히 봐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눈치챌 수 있었어요. 이 정신 나간 놈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연락하는 여자가 미리 보기에만 4명이 있었고 중고 제품 산다고 연락 온 사람들은 무려 1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불륜 사실 때문에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다른 건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설마 싶은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겁니다. 남편이 제게 사줬던 수많은 선물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어요. 설마 내 물건을 훔쳐서 팔았던 것처럼 이 여자들 물건을 도둑질해서 번 돈으로 사온 선물이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오기 전 남편 휴대폰에 유심을 뺀 뒤 폰을 숨겼고
급하게 휴대폰을 찾는 남편을 모른 척한 뒤 남편 폰에 있는 연락처와 문자만 제가 갖고 있던 공기계로 옮겼습니다. 샅샅이 살펴보니까 내막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미리 보기로만 봤던 여자들은 일부에 불과했고 동창부터 직장 후배에 신입사원에 소개받은 여자들까지 전부 남편이랑 사귀는 건 아닌데 썸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이들에게서 온 문자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내 물건 뭐 없어졌는데 혹시 본 적 있냐고 묻는 질문이 한 번씩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누리 물어보는 사람들의 문자까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자 명품 물건들을 찍은 사진과 함께 남편의 장사치 말솜씨가 아주 화려하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던 저는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수많은 여자들의 문자를 전부 캡처했습니다.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제 판단 실수로 본의 아니게 2번 상처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분노 때문에 눈앞이 하얘진 경우를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도둑놈 새끼를 눈 감아줄 여유가 없었기에 이제 남편을 놓아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하기 전 일단 상간녀 소송을 몰래 진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생일 선물로 여행을 가자고 꼬셨어요. 그래서 휴가를 연달아 낸 남편은 여행 당일 그저 신이 난 채로 제게 또 선물을 주었습니다. 명품 립스틱이었는데 잘도 포장을 해왔더라고요. 아마 도둑질에서 번 돈으로 구매했겠죠. 어쩌다가 자수성가 남편이 도둑놈으로 전략한 건지. 그런 남편을 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갈라서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여행 때문에 당일을 기다린 것처럼 저도 남편과 제대로 쪽내기 위해 당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공항을 찾은 그날은 여행도 뭣도 아니고 사실 남편과 작별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소송했던 상간녀들을 다 불렀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에 남편을 세워둔 뒤 남편한테 잠깐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다고 하고 홀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입구에서 상간녀들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한 손에 봉투 하나씩을 쥔 여자들이 우르르 오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도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확인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전이에 불타있는 눈빛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개망신을 당하는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상간녀들 뒤를 따라가 봤더니 보안 직원까지 나타난 곳에서 남편이 신명나게 두들겨 맞고 있더군요. 들어보니까 상간녀들 손에 쥐고 있는 종이는 제가 보냈던 소송장이었어요. 문어다리 걸치다가 들통나서 그대로 처맞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웃기고 하찮던지 동영상도 찍어뒀습니다. 그 뒤로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낸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이미 그 사이 제 짐을 다 빼고 친정으로 옮겨간 후였어요. 남편이 상간녀들에게서 용케 도망쳐 집에 왔나 보더라고요. 제 짐이 없으니 놀랐을 겁니다. 남편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저녁 때쯤이 돼서야 전화를 받아봤는데 역시나 바로 원성을 높이더군요. 야, 제정신이야? 네 짓이지? 내가 공항에서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아? 당장 와서 해결해라. 너 때문에 그 정신 나간 년들이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빨리 안 튀어와? 내 짓인 거 알고 있네? 몰라주면 섭섭할 뻔했는데. 내가 정말로 용서한 거 아니니까 잘하라고 했을 텐데. 그새를 못 참고 대형 사고를 치면 어쩌냐? 사람 맞아? 기회를 줬는데도 왜 갱생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다들 머리 검은 짐승은 개나 줘버리라고 하나 보네. 도둑질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했겠다. 참 많이도 사귀었더라. 그럴 거면 그냥 공부해서 제비를 해. 비아냥거리지 마. 솔직히 너도 좋았잖아. 실실거리면서 비싼 선물 좋다고 밝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선량한 시민이라도 되고 싶었냐? 네가 그러니까 떼돈을 못 버는 거야. 그게 다 돈벌이 수단이고 나만의 비법이거든?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비즈니스를 불륜으로 보고. 참 그릇이 작은 사람이네 내 마누라. 언제 이렇게 머리에 똥만 차버렸대? 원래 이렇게 멍청한 놈이었던 거니? 아니면 멍청한 친구 때문에 같이 멍청해진 거니? 너무 당당한 것 같으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스토리 한번 잘 짜보지 그래. 내 눈엔 네가 그냥 도둑질하고 바람 피우는 찌질이로밖에 안 보이거든. 네가 승소하면 내가 머리 숙이고 사과해 줄게. 그래, 말 잘했다. 누가 지질지질 짜면서 머리 숙이게 될지 한번 해보자. 패소하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반성 좀 해. 넌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아. 같이 사는 내내 수준 떨어져서 나까지 개구리 되는 줄 알았잖아. 남편이야말로 비아냥대면서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진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뻔뻔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절도죄로 신고하고 이혼 소송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도둑놈 심보가 정의일 리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정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남편이 저지른 범죄가 생각보다 죄질이 심각한 버릇인데 남편한테서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였고 오히려 제 요구로 모자라 변호사까지 엉터리라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법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놈의 자존심은 판사의 판정까지 인정을 못해 모독을 했네요. 어쩔 수 없이 법정 모독죄까지 포함이 돼버렸죠. 그리고 소송당했던 상간녀들은 남편이 수많은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줄 몰랐다고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항소를 했지만 남편이 유부남인 건 알면서도 접근한 건 명백히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된다고 해 위자료를 뱉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상간녀들이 정말 돌아버렸더라고요. 생돈 날려서 화났는데 남편이 자기들 물건을 훔쳐서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못 참고서 남편을 절도죄로 다 신고해버렸어요. 결국 남편은 징역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황당한 건 남편이 자기 친구까지 고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친구 때문에 자기가 물든 거라고 친구 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도 나란히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참 얄팍한 우정이지 않나요? 그런 얕은 우정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가버렸으니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 변하는 건 정말 가늠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누가 사람은 안 변한다고 했나요? 사람도 다 변하더이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순간 때문에 10년 친구, 20년 친구랑도 갑자기 인연을 종결짓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니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말을 가장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전 남편이랑 관계가 더 길게 갔다면 아마 도둑질을 넘어서 또 다른 무언가가 저를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전 남편한테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도둑맞은 게 억울하기만 한데 여기서 더 갔다고 생각하면 오금이 저립니다. 친정엄마는 이제 저더러 결혼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 좋게만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었을 수가 있냐면서 사위 때문에 뒤통수를 크게 느낀 것 같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잘 못 믿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 가족한테까지 상처를 준 전 남편이 아주 오랫동안 징역살이를 하면서 햇빛을 못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나치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자식이 저를 아는 채 안다? 그럼 바로 귀싸대기를 날려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주위에서 사람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좋은 사람들만 꼬이길 바랄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돌싱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저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는 시할머니와 고모들한테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고통을 알아주기는커녕 고모들을 두둔하고 할머니의 편에서 오히려 더 구박하시기만 했습니다. 어린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집에서 엄마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마음 뚫 곳 없고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도 못하고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절대 결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어서인지 이성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멋진 선배를 쫓아다니거나 연예인을 좋아할 때 저는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었고 책을 한 글자라도 더 봤어요. 공부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죽자 사자 공부를 한 결과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수도권 치대를 입학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후 선배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페이 닥터로 몇 년을 근무하다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30살에 제 이름을 걸고 저의 치과를 개업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겁 많은 아이들도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니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개원한 지 1년 만에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고 서울의 투룸 아파트를 얻을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회사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데 저는 치과가 잘 되어 돈도 벌고 서울에 저의 집도 생기니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31살부터 35살까지 일에 미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에만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35살이던 해의 12월 한 해를 마감하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테이블로 어떤 남성분이 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보다 2살 어린 직원인 이지 씨의 대학교 선배였고 이분도 회사에서 다 같이 회식을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지희 잘 부탁드린다며 제게 인사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출근하자마자 지희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만난 선배가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며 한번 만나볼 의향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기에 싫다고 거절했지만 지희 씨는 선배가 성격도 좋고 나이도 좋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자꾸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직원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딱 밥만 먹고 오자는 생각으로 지희 씨의 선배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말 약속한 장소에 시간 맞춰 나가니 지희 씨의 선배가 저를 알아보고 먼저 아는 척을 했습니다. 회식 날에는 식당이 어둡기도 했고 술에 취해서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밝은 곳에서 맨정신에 보니 사람이 서글서글하게 생겼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도 꽤 재미있게 잘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어요. 이분의 이름은 김진우였고 꽤 잘 나가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일하다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나이가 같은데 개인 병원을 차리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일 것 같아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진우 씨가 싫지는 않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도 주고받고 다음에 만날 약속까지 정하게 되었어요. 다음 만날 날도 진우 씨는 여전히 유쾌했고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주기도 하고 저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런 진우 씨의 모습이 참 좋았고 진우 씨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거의 매일 퇴근하면 저의 치과 앞에 왔어요.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스스럼 없이 반말을 주고받는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는데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공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저와 제대로 연애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진우 씨에게 어린 시절 제가 본 엄마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나이가 적지 않으니 가벼운 연애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기 싫은 나라도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이 싫은 것이 아니라면 평생 연애만 해도 좋다고 하며 일단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우 씨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당장 결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싫은 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길래 진우 씨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진우 씨는 1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나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다툰 적이 없었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착한 진우 씨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게 새벽이건 언제건 항상 달려와 주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혼자 있는데 집에 꽤 큰 벌레가 나왔어요. 사실 제가 강아지도 무서워하고 벌레는 정말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벌레를 잡지도 못하고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진우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벌레가 나왔는데 너무 무섭다고 했더니 지금 바로 가겠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지 뭐예요? 그러더니 그 밤에 우리 집에 달려와서 벌레를 잡아주었습니다.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듬직했고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도 저를 먼저 위해주는 진우 씨의 소소한 행동들에 감동하여 결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진우 씨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 집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진우 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6살 어린 여동생, 그리고 2살 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진우 씨의 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짝을 만난 것이 다행이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6살 어린 여동생은 이름이 김고은이었는데 이름처럼 참 곱게 생기고 키도 크고 연예인처럼 예뻤어요. 여동생은 자기 아들인 호진이를 소개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그다지 반갑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동생은 한 번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혼한 것이 흠이 아니기에 정말 맞지 않는다면 이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이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 궁금했지만 더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아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네요. 진우 씨의 부모님은 긴장하고 있는 제게 편하게 앉으라고 하시며 우리는 혼수 예물 예단 다 필요 없고 며느리 돌이고 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그저 아이 낳고 잘 살라고만 하셨어요. 여동생은 계속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딱히 저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아서 그냥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인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진우 씨에게 여동생에 관해서 물어보니 여동생은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거지 속은 여리고 착한 아이라며 시간을 두고 겪어보면 금방 친해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결혼해도 여동생을 뭐 본다면 얼마나 보겠냐는 생각도 들고 우리보다 시부모님이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여동생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바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신혼집을 알아보려다가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이 저와 남편의 직장까지 출퇴근하기 편해서 따로 집을 구하지 않고 제가 살던 집에서 같이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지간한 가전제품은 다 있기에 따로 가전제품을 구매할 필요도 없었고 집 상태도 깨끗해서 침대와 장롱만 새로 들였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결혼은 절대 없다고 장담했던 제가 37살의 나이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은 일하는 며느님이라며 엄청나게 잘해주셨어요. 매번 시댁에 가면 다양한 반찬은 기본이고 제게 설거지조차 한 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가씨는 여전히 제게 뚱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걸어도 항상 단답형으로 말하는 통에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가씨의 방을 보았는데 딱 봐도 값비싼 명품 가방에 좋아 보이는 옷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가씨가 분명히 회사에 다니지 않고 아이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명품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아가씨는 일하지도 않는데 명품 가방이 어떻게 그리 많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다 명품이었냐고 자신은 몰랐다고 하며 사실 아가씨가 일하는 것은 아니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매달 용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자신의 물건도 산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는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므로 집에서 생활하며 나가는 공동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따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가씨한테 용돈을 준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여동생에게 준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우리는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시험관까지 했지만 그래도 아기는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고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아기는 생기지 않으니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최선을 다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노력이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과 아기를 기다리며 깨를 볶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호진이를 혼자 키우는 아가씨한테 자동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자동차가 필요하면 아가씨 돈으로 사면 되지 그거를 왜 나한테 말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아가씨의 생활비나 호진이의 양육비를 다 남편이 지원해줬다고 하며 이번에 아가씨의 자동차도 남편이 사줘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가씨한테 나가는 소소한 돈은 자신의 월급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워낙 고가이니 같이 사주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가씨의 호진이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본인이 돈 벌어서 본인이 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동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돈 벌어서 언제 돈 모으냐고 하며 일단 우리가 먼저 사주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아가씨를 도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가씨 어릴 때 잔병치레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공부는커녕 제대로 된 스펙도 쌓지 못했다며 여동생만 보면 안쓰럽다고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생각이 달랐어요. 남편이 평생 아가씨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달 용돈은 그렇다 치고 자동차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달에 용돈은 얼마나 주길래 돈도 안 버는 사람이 그렇게 명품이 많은지 물었어요. 남편은 얼마 안 준다고 하는데 뭔가 내 눈도 피하고 말끝도 흐리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남편을 추궁하며 말하지 않으면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고 펄쩍 뛰며 자신이 한 달에 주는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데 한 달에 무려 200만 원씩이나 여동생에게 주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가씨는 과소비의 낭비가 정말 심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호진이의 아빠인 전 남편과 이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명품을 사는 버릇을 버리지 못해 많은 돈을 제 남편과 부모님께 받으며 여전히 과소비에 사치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동생이 그저 안쓰러워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 우리 부부 공동 생활비 100만 원을 내고 얼마 되지 않은 남은 돈을 자신의 몫으로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200씩이나 주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200만 원이면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이야. 내가 동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오빠가 돼서 이 정도도 못 해주면 그게 무슨 가족이야. 게다가 지금 내 동생이 노는 것도 아니고 호진이 보고 있잖아. 내 생각엔 호진이가 갓난아기라서 아가씨가 일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호진이도 어린이집 가는데 그 시간 동안 아가씨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고 당신은 아가씨에게 주는 용돈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안 그래도 호진이 키우느라 힘든데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일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여동생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래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200만 원이나 받는 건 좀 아니지.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명품을 쓸데없이 사는 거 아니겠어? 그게 다 낭비고 과소비야. 호진이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그 용돈 좀 줄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자. 그래도 그동안 200만 원씩 줬는데 어떻게 단칼에 줄이냐? 진짜 인정머리 없다. 너 생각이 정 그렇다면 네가 번 돈으로 아가씨한테 돈을 200을 주든 300을 주든 내가 상관하지 않을게. 다만 공동 생활비를 못 낼 정도가 되거나 나에게 아가씨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바라지는 마. 그리고 아가씨한테 자동차를 사주는 것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평소와 같이 남편은 남편 직장으로 저는 치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잠시 쉬는데 시어머니가 아가씨 자동차 한 대 뽑게 도와달라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아가씨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호진이도 있는데 이제는 본인의 앞가림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말에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잘 살면서 하나뿐인 네 신우인데 그런 신우한테 차 한 대 뽑아주지도 못하니? 넌 신우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니? 막말로 너 동생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도 차 안 뽑아줄 거야? 제 동생이어도 이렇게 차를 뽑아주지는 못할 것 같네요. 차라리 일하라고 일자리를 소개해줄지언정 돈을 주며 차 뽑으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기 주제넘지만 아가씨한테 시부모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돈을 주시지 마시고 차라리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시부모님 남편이 언제까지 아가씨 먹여 살릴 수도 없지 않나요?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야죠. 그럼 잘난 네가 고은이 일자리 좀 소개해 주렴? 아니지. 차라리 네가 일하는 그 치과에서 고은이 일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줘. 그럼 그런 줄로 알고 끊는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하실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오래 근무했던 데스크 직원이 관둔다고 하는 바람에 직원 한 분을 급히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아가씨를 데스크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력직 직원을 새로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는데 아가씨가 치과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한테 들었다며 여기서 오늘부터 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관둔다는 직원도 드디어 인수인계하고 나갈 수 있냐며 좋아하고 다른 직원들도 다들 반기는 분위기길래 어쩔 수 없이 아가씨를 채용했습니다. 아가씨가 출근한 지 2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생각보다 일을 잘하고 직원들과도 잘 지내 보였습니다. 하루는 치과 모든 업무를 마치고 정리하는데 아가씨가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다며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방 하나가 빈 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가씨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아가씨가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남편과 아가씨가 통화하더니 저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다며 바로 짐을 챙겨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호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어차피 호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지금도 시어머니가 혼자 다 보셔서 자신이 우리 집에서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 뭘 자꾸 그리 남의 자식 걱정하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얼른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을 하며 남편에게 전화해서 왜 아가씨를 우리 집에서 살자고 했냐고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고은이가 집이 구해질 때까지만 같이 살자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저를 냉정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아가씨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싸우는데 아가씨가 자신의 일주일 짐을 챙겨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이미 온 아가씨를 이 밤에 내보낼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작은 방을 내주었네요.
이렇게 아가씨와 남편, 나 셋이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우리 집에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솔직히 저도 너무 피곤한데 자신도 피곤하다며 저에게 밥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살 사람도 아니고 원래 먹던 저녁밥에 숟가락 하나 놓는 것이 먹으리 어렵나 싶어 밥을 차려줬는데 언제부턴가 당연히 제가 밥을 차리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본인 밥은 본인이 차려서 먹으라고 했더니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잠시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애한테 밥 한 번 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리 생색내니? 밥 좀 제대로 차려줘. 그리고 너 아침마다 우리 진우하고 고은이 굶기고 출근한다며? 아침에 밥을 든든히 먹어야 가서 일도 열심히 하지.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출근해야 하는데 언제 밥을 해서 언제 차리고 치우고 나가나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아가씨의 엄마가 아니에요. 제가 이 둘의 식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식들 밥상을 제게 당당히 요구하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가씨가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새언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도 돼요? 왜요? 며느리는 뭐 말도 못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요? 아가씨와 제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남편이 저의 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씨의 편을 들며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해서 미칠 노릇이었죠. 그 뒤로 아가씨는 제가 남편에게 퇴근 후 청소를 시키거나 설거지를 시키면 항상 오빠 시킨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고 시어머니는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에게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바꿔주라고까지 하며 저를 구박했답니다. 정말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저는 제 집에 있지만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아기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가씨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치과에서도 밉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잘 지내는 듯 했는데 그 뒤로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일하기 싫어서 뺀질거렸어요. 아가씨가 하지 못한 일들은 다 다른 직원들의 몫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아가씨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답니다. 심지어 개원할 때부터 있던 직원들이 아가씨가 나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나가겠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한테 다들 불만이니 여기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못 나가겠다고 하며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아가씨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동안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계산된 급여를 주고 지금부터는 여기서 일해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가씨는 저한테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집에 아가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가씨가 시모와 함께 있었어요. 시모는 회사에서 제가 쫓아냈으니 제가 아가씨에게 생활비를 줘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일 잘하고 했으면 제가 쫓아냈겠어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주고 심지어 개원할 때부터 있던 오래된 직원들이 아가씨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의 생활비를 제게 맡겨둔 것도 아니고 저와 남편이 아가씨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희한테 아가씨의 생활비를 저한테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편의 동생이고 가족인데 당연히 서로 돕고 해야지. 하나뿐인 신우가 남편도 없이 자기 혼자 아이 키우며 돈 벌겠다고 하는데 안쓰럽지도 않냐? 독한 년. 네, 저 원래 독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과에서 일도 안 하니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 이유 없고 호진이도 봐야 하지 않겠어요?
호진이는 나 혼자 충분히 잘 보살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고은이가 이를 구해 자리 잡을 때까지 네가 도와. 알겠니? 저는 어머니의 뻔뻔한 요구에 정말 황당해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고 나가버리시고 저는 아가씨와 더 말할 기운이 없어서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네요. 다음 날 아가씨는 여전히 집에 있고 저 혼자 치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웬 남성분이 아가씨를 찾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치과에서 일하면서 이분을 몰래 만났던 거예요. 어차피 아가씨도 지금은 혼자이니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분한테 결혼할 것처럼 만나면서 1,000만 원을 빌렸대요. 그런데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무턱대고 찾아왔다고 해요. 저는 이분께 혹시 아가씨가 결혼도 했었고 아이가 있는 건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모르셨고 정말 아가씨와 결혼을 할 것으로 생각해서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우리 집 주소를 알려주고 집에 아가씨가 있으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바로 우리 집으로 가셨어요. 1시간 정도 후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왜 집을 알려줬냐고 하며 자신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당했으면 어쩌려고 했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나와 시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골칫덩어리였던 아가씨가 집에서 나간다고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편하게 쉴 수 있겠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퇴근했답니다. 퇴근하고 잠시 쉬고 있으니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고은이한테 다 들었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고은이를 협박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대단한 남매다. 어떻게 아가씨가 결혼할 것처럼 사기를 치고 돈까지 빌리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가씨를 두두네? 아가씨의 죄를 덮어주는 건 아가씨를 위한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이야. 그리고 이제 아가씨가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인데 본인이 알아서 살 수 있게 좀 둬. 그날 남편과 저는 대판 싸웠고 그 뒤로 일주일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번에 왔던 남성분이 또 와서는 돈을 분명히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했는데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시댁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분은 바로 시댁을 향했고 2시간 정도 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떻게 우리 집을 알려줄 생각을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분이 저한테 2번이나 찾아와서 연락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거는 엄연히 아가씨의 잘못이에요. 덮어준다고 다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어디서 며느리 따위가 시모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지금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없고 그깟 1,000만 원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너는 그리고 새언니가 돼서 그 1,000만 원 갚아주지도 못하니? 그깟 1,000만 원이요? 제가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해도 그 돈을 제가 왜 대신 갚아야 하나요? 아가씨는 어머니의 딸이지 제 딸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환자분 오셔서 끊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날 이후로 제게 연락을 하시지 않았고 저는 아주 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꾸준히 연락도 하고 여전히 아가씨한테 돈도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부부 공동 생활비는 꾸준히 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이 아가씨에게 결혼할 남자가 생겼는데 직업이 변호사래요. 그런데 남편이 호진이를 우리의 아이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결혼할 사람한테 아가씨가 이미 1번 결혼도 했고 호진이의 존재를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지금 잘 되는 마당에 아이가 있다고 하면 결혼을 취소할 것 같다면서 마침 우리는 아이도 없고 능력도 되니 호진이를 우리 아이처럼 키우자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내 아이를 바란 거지 아무 아이나 바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건 사기 결혼이야. 절대 못해. 아무 아이라니? 내 동생 아이가 아무 아이야? 어차피 핏줄도 섞여 있는데 그게 왜 안 될 일이야? 그냥 좀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럼 아가씨가 사기 결혼을 한다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나만 이해 안 되는 거니? 옛날엔 다들 이러고도 잘만 살았어. 그냥 하자는 대로 해. 이번 주 상견례 때 호진이를 우리 아들로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상견례 자리에서 입도 뻥긋거리지 마. 그럼 바로 이혼이야. 그래. 안 그래도 예전부터 아가씨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차라리 갈라서자. 아이도 없고 같이 산 날도 얼마 되지 않으니 충분히 가능하겠네. 이혼해. 저와 남편은 이혼까지 언급하며 싸우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싸움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정말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며 어제 한번 그렇게 싸운 것 가지고 무슨 이혼 서류까지 내미냐며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더는 남편과 함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알아보고 이혼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까지 가도 불리할 수 있다면서 확실히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당했고 남편은 가만히 있던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제부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든 말을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상견례 자리에 일단 갔습니다. 상견례에서 아가씨의 예비 남편이 들어왔는데 같은 대학교 동창 김성근인 거예요. 제가 성근이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다들 아는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학교 동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는 살짝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런 표정을 보며 나는 이 결혼 절대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상견례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성근이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근이에게 연락해서 아가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보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성근이를 만나 사실 아가씨는 이미 한번 결혼을 다녀왔고 어린 아들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성근이는 전혀 몰랐다고 하며 결혼은 아무래도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친구로서 나는 이 결혼 반대한다고 하며 이전에 우리 치과에서 일할 때 돈을 빌린 이야기, 지금까지 마땅한 직업도 없이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돈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상견례 전에는 그 아들을 내 아들처럼 위장하라고 했던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성근이는 전형적인 꽃뱀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제게 그런 시누이를 둬서 힘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소송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근이가 저에게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었답니다. 성근이와의 만남 뒤로 아가씨의 결혼이 바로 취소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결혼식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남편은 자꾸 저에게 호진이를 입양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자 주말에 집에 있는데 시부모님과 아가씨 그리고 호진이가 무작정 찾아왔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호진이를 입양하라고 설득시키러 온 것이라고 확신하고 바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얘기 다 들었지? 네가 지금 나이는 많고 아이는 없으니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입양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럼 장남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고은이는 시집가고 그림이 딱 좋지 않겠니? 이게 아주 시댁 말에 하나도 고분고분하게 듣는 게 없어. 그냥 어른들이 하라면 해. 시부모 말인데 당연히 따라야지. 그래, 여보. 어차피 우리 아이도 없고 솔직히 지금까지 안 생겼으면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하자. 시부모와 남편, 아가씨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저는 정말 이 사람들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나를 어르고 달랬지만 제가 꿈쩍도 없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게 아주 치과 의사라고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가 만만해 보이지?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냥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나 네가 호진이 입양한다고 할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거야. 진짜 꼰대도 아니고 그깟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새언니 진짜 고집이 아주 똥꼬집이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집에 가지 않고 저는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더니 얼른 자기 아들 출근 준비시키고 밥을 차리라고 했어요. 저는 원래 우리는 아침밥 잘 먹지 않는다고 하니 제 등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신경질 나서 그냥 바로 출근 준비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집에 있을 것 같아 친정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갑자기 찾아온 나를 보고 놀라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그동안 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지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화가 잔뜩 나셔서 다들 가만두지 않겠다며 우리 집으로 바로 가셨어요. 집에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 아가씨, 남편이 다 있었고 저는 바로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자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조카를 아들로 입양시킬 생각을 해? 나는 절대 그 꼴 못 봐. 그러면 둘이 갈라서. 아버님, 어차피 우리 아이도 없고 충분히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로 미진이와 이혼까지 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혼 소송까지 가서라도 가만두지 않을 거네. 이미 자네 어머니랑 여동생 때문에 우리 미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자네는 자네 어머니랑 여동생이 비정상이면 자네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어디서 사기 결혼을 하려고 난리야? 사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사기 결혼이라뇨? 둘이 서로 좋아 죽어서 그냥 과거를 말 안 한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사기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쪽도 아들 원하시잖아요. 고은이한테는 아들이 필요 없고 그쪽은 아들이 필요하니 고은이의 아들을 당신 딸의 아들로 넘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에요? 애가 무슨 물건입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생긴 아이는 그쪽에서 키워야지. 왜 그 아이를 우리 딸에게 넘깁니까? 나는 절대로 이거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미진이 전현이 성격이 지랄맞은 게 제 아빠 꼭 빼다 닮았구먼. 우리 고은이 피곤해서 쉬어야 하니까 나가요, 나가. 여기 제 명의의 제 집입니다. 나가시려면 그쪽이 다 나가셔야죠. 잘 됐네요. 이참에 저 정말 이혼합니다. 더는 이런 사람들 가족으로 못 두겠네요. 기간이 1년이 걸리든 그 이상이 걸리든 저 소송을 해서라도 기필코 이혼할 겁니다. 다들 나가세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끌어내겠습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꿈쩍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제가 경찰에 정말 신고할 것처럼 하자 그제야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너무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서로 이런 꼴 보지 않게 이혼하자니까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은 못 찍겠다고 버텼어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집에서 동거인처럼 생활했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결혼식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성근이가 제게 전화해서는 아가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장은 호진이를 입양하라고 말하는 시부모와 아가씨의 녹음 파일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성근이는 이전에 아가씨가 치과에서 근무했을 때 돈을 빌려갔던 분께 잠깐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분은 당한 것이 아직도 분하다며 감사하게도 우리의 요청에 응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증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성근이에게 이것들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으니 결혼식 날 오면 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일단 남편한테 먼저 가라고 한 후 그리고 시간 맞춰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는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세상 밝은 표정으로 신부 입장을 했어요. 아가씨가 버진로드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노래가 꺼지더니 시부모와 아가씨가
호진이를 제 아들로 입양하라고 했던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아가씨가 돈을 빌렸던 분의 음성이 나왔어요. 결혼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시아버지는 제게 욕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결국 아가씨의 결혼식은 욕설과 대성통곡으로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저의 집으로 먼저 갔고 남편은 시댁에 시부모님과 아가씨를 모셔다 드리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식 전에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남편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짐을 다 싸서 집 밖으로 던져버리며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난리를 치다가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 그리고 하객들이 찍은 제 머리채 잡힌 영상까지 모두 다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혼을 안 해준다고 난리치던 남편도 결국 합의 이혼을 해주면서 저의 결혼 생활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치과 업무에 충실하며 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답니다. 이혼하고 나니 엄마가 참 외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아이도 없고 저 혼자 먹고 살 능력이 돼서 남편이 시부모님과 아가씨의 호구짓을 참지 못하고 속 시원하게 이혼했지만 저희 엄마는 어린 제가 있었고 전업주부이시다 보니 혼자 살기엔 경제적으로 힘드셔서 한 맺힌 그 세월을 참고 사셨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엄마의 속이 문드러졌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버지나 친척들에 대한 나쁜 말 하나 하지 않으시고 저를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런 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제 밥벌이는 할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며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는 우리 엄마가 저로 인해 웃을 수 있도록 평생 효도하며 살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합니다.